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험하고 믿을 사람 하나 없다지만 가족끼리 밥도 마음 놓고 못 먹는 일이 생길 줄이야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칠순날 며느리의 밥상을 앞에 두고 받은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워낙 외진 곳이라 읍내까지 나가려면 걸어서 한참을 가야 했고 버스도 하루에 서너 번밖에 다니지 않았죠. 그런 동네에서 저희 집은 유독 더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 생계는 오롯이 어머니 혼자서 감당하셔야 했고 저희 삼남매는 늘 어머니 등에 엎여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희를 먹여 살리려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 두부를 쑤셨어요. 한겨울엔 아직 어둠이 남은 부엌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며 콩을 불리고 맷돌에 콩을 갈아내셨어요. 이불 속에서 눈만 겨우 뜨고 바라보면 부엌에 연기처럼 올라오는 김과 어머니의 등이 그림자처럼 겹쳐 보였어요. 두부를 만드는 건 단순히 음식 준비가 아니라 저희 집에 생계를 짊어지는 일이었죠. 어머니는 두부를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꺼내 물에 담그셨고 저는 그걸 커다란 대야에 담아 머리에 이고 읍내 장터까지 걸어갔어요. 12살밖에 안 된 제가 어린 동생 손을 잡고 대야를 이고 터벅터벅 걷는 걸 보면 장에 나온 아주머니들이 늘 혀를 끌끌 차셨어요. 아주머니, 오늘 두부는 더 고소해요. 콩을 밤새 불렸거든요. 아이고 장하다 장해. 이 어린 것들이 벌써 장사를 다 하네. 난 이 집 두부가 제일 맛있더라. 처음엔 사람들 시선이 쑥스럽기도 했지만 그날 그 두부를 다 팔아야 우리 식구가 저녁거리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밝은 얼굴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웃으며 두부를 내밀고 집으로 돌아올 땐 빈 대야를 머리에 이고 장터에서 남은 파지 몇 줄과 두부 팔아 번 돈으로 산 멸치 한 줌을 꼭 안고 돌아왔죠. 학교는 읍내에 있는 중학교까지 다녔지만 그 이상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고등학교로 도해지로 떠나는 걸 보며 저도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어차피 그 길은 저에게 허락되지 않은 길이었어요. 동네 어른들도 선생님들도 아쉬워했지만 저는 한 번도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장녀인 제가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예전엔 두부를 직접 만들어 파는 집들이 꽤 있었는데 공장에서 나온 두부가 슈퍼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만들던 두부는 점점 팔리기 어려워졌어요.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없었고요. 어머니는 그걸 아셨는지 어느 날 말없이 솥을 접으셨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손에서 놓으신다는 건 그만큼 제가 어른이 됐다는 뜻이기도 했고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할 때라는 걸 의미했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장사판에 뛰어들었어요. 처음 한 건 읍내 버스 정류장 앞에서 포장마차를 여는 거였죠. 천막은 중고로 구해다가 겨우 씌었고 솥도 뚜껑이 살짝 뒤틀린 걸 고물상에서 구해다 썼어요. 떡볶이, 순대, 어묵 정도만 놓고 시작했는데 국물 맛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쓰시던 멸치, 다시마, 대파 뿌리까지 넣어 우린 국물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님이 없어서 떡볶이도 남고 순대도 식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장맛이 맞아야 손님이 붙는다고들 했는데 다행히 그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아서인지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국물 떡볶이예요. 맵지 않고 달달하게 끓였어요. 우와, 진짜 맛있다. 이 소스.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떡볶이 하나씩 먹고 가고 장사 마친 아주머니들이 어묵 국물 한 컵만 줘봐 하며 들르는 모습이 하나둘 생기면서 포장마차는 늘 북적였어요. 매일 저녁이 되면 다 팔리고 나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고 가끔은 남은 순대를 싸서 동생들 저녁 밥 반찬으로 내주면 어머니도 그걸 보며 웃으셨어요. 엄마, 오늘은 순대가 많이 남아서 가져왔어요. 우리 영욱이 덕분에 동생들 먹을 걱정은 안 하게 생겼네. 그렇게 포장마차가 자리를 잡자 저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장 근처에 작게 나와 있는 점포가 있었고 보증금은 없었지만 월세가 조금 있었어요. 겁은 났지만 그래도 이젠 천막 말고 지붕 있는 데서 장사하자는 마음이 커져서 결국 그 가게를 얻었죠. 간판 달 돈이 없어 나무 판자 주워다 페인트로 글씨를 썼어요. 떡볶이, 순대, 김밥, 잔치국수. 메뉴는 별거 없었지만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부턴 새벽에 조금씩 두부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방법 그대로요. 콩을 불리고 갈고 모포로 감싸 덩어리로 만들어 뜨거운 물에 담근 두부를 손님들한테 내밀며 말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식 그대로 만든 거예요. 기계 두부랑은 차원이 다를 거예요. 어머, 요즘도 손두부 만드는 데가 다 있네? 그렇게 말하면 단골들은 꼭 두부 한 덩어리씩을 사가셨고 이 집 두부는 옛날 맛, 손맛이 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세상 가장 큰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누구보다도 제 곁에 오래 있어줄 줄 알았던 어머니가 투병 끝에 저희 곁을 떠나셨고 그날 이후 저에겐 집에 돌아가 말걸상대가 없었어요. 동생들은 각자 자립해서 나가 살고 있었고 저는 가게와 집만 오가는 생활이었죠. 젊은 시절 저는 늘 일에 쫓겨 살았어요. 새벽 5시에 가게 문 열고 밤 10시가 다 돼서야 문을 닫았죠. 손목엔 늘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거의 허리가 굽다시피 한 채 살았지만 일하는 게 버릇이 돼서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저를 버티게 한 건 오직 가게였어요. 매상에 올라가면 그래 오늘은 동생한테 용돈이라도 보낼 수 있겠다 하고 마음이 놓였고 손님이 많이 오면 다행이다 오늘도 장사가 되네 하고 혼자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당시 남편은 같은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말수 적고 꾸밈 없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나오고 비 오는 날이면 비닐 덮개를 고치며 가게를 지키곤 했죠. 남편은 자주 제 가게 근처를 서성였고 장날이면 제 포장도 도와주고 김밥 재료가 떨어지면 본인 가게에서 실하게 쌓은 오이를 건네주기도 했어요. 저는 처음엔 무덤덤했지만 남편이 꾸준하게 다가오는 모습에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도와주세요? 그냥 좋아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맞아요. 좋아서요. 그 말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조용히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그 시절 참 순박한 연애가 시작됐고 결혼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시골집 마당에 국수 삶고 동네 사람 몇몇 불러 나눠들게 한 게 다였죠. 그래도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해 아들 하나 낳고 탈없이 잘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여느 날처럼 새벽 어둠을 뚫고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향했죠.
늘 하던 대로 새벽 4시쯤 잠결에 잠깐 일어난 저에게 인사도 없이 소리 죽여 나가곤 했는데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여보, 그렇게 새벽마다 안 자고 일하니 괜찮겠어? 몸 상하겠어. 걱정 마. 난 오히려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 사람도 없고 길도 한산하고. 당신이랑 석이 자는 모습 보고 나가면 마음도 편하고 좋아.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피곤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나는 한참 일할 때다 하고 웃으며 넘겼고 저는 그 말에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곤 했죠. 그런데 점심 장사로 한참 바쁘던 오후였어요. 어묵국을 데우고 떡볶이를 저으며 손님을 받느라 정신이 없던 제 앞에 갑자기 낯선 남자 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경찰이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본능적으로 안 좋은 일이란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혹시 고영호 씨 부인이신가요? 예, 그런데 왜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남편분께서 오늘 새벽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대형 트럭이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병원으로 옮기긴 했지만 결국 그 말이 채 끝나기 전 제 손에서 국자가 뚝 떨어졌어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 한 분이 깜짝 놀라 저를 붙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이 새하얘졌고 몸이 굳은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 정신도 없는 사이에 장례식이 치러졌고 그곳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채소를 사던 단골들도 시장통에 살던 오래된 얼굴들도 그리고 제 가게에 오던 손님들까지도 조문에 와서 울어주셨어요. 유서가 아빠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었는데 늘 아침마다 먼저 나와 있었죠. 인사도 꼭 하고 손이라도 보태고. 아휴, 너무 젊은 사람이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제 가슴 속에 있는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가장 걱정됐던 건 그 슬픔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꼭꼭 눌러담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장례식 내내 아들은 제 옆에서 상복을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잘 따랐던 아들이었던 터라 눈물도 제대로 못 흘리더라고요. 사람들 다 돌아간 뒤에야 조용히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훌쩍이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현실은 냉정하게 저를 다시 붙잡았어요. 매일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시작하던 일상은 온전히 저 혼자만의 몫이 됐고 장례 비용을 치르고 나면 당장 생활비도 빠듯해질 판이었어요. 다행히 남편 앞으로 들어온 보험금이 있었는데 그걸 들고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아들 등록금은 일단 떼어두고 나머지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이 돈을 헛되이 써선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 돈 어떻게 써야 당신이 마음 놓을까? 보험금 내역서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월세 가게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내 가게를 하나 사자고. 매달 나가는 월세에 속 끓이지 않아도 되는 내 터전이 하나 있으면 아들 대학 다니는 동안은 버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계약서를 받던 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서명란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고 도장을 찍을 때 마음 한켠에선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어주는 듯 했어요. 그 무렵 아들도 묵묵히 제 곁을 지켰어요. 방과 후에 가게로 와서는 무거운 박스를 날라주고 냄비에 물을 붓고 면을 삶으며 조용히 저를 도왔죠. 너 공부할 시간 줄어드는 거 아니야? 괜찮겠어? 난 괜찮아. 지금 엄마 혼자 하게 둘 수 없잖아. 그래도 이건 엄마가 해야 하는 거지 너까지 끌어들일 일은 아닌데. 나도 식구야. 같이 버텨야지. 아빠도 그랬을 거야. 아빠가 엄마 걱정 얼마나 많이 할 텐데.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컥했어요. 어린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다는 게 놀랍고 미안했죠. 한창 친구들과 어울릴 나이에 국수 면발을 적고 있는 아들 모습이 눈물겹도록 대견했어요. 무튼 그렇게 우리 모자는 둘이서 하루하루를 다시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찾아와 주었고 일부는 남편이 사고로 떠났다는 걸 알고 와서 두부 한 덩어리 더 사가며 응원도 해주셨어요. 가게가 더 따뜻해졌네요. 두부 맛 언제 봐도 참 좋아요. 계속 팔아주세요, 사장님. 그 말들이 저에게는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어요. 여전히 새벽에 눈을 뜨고 뜨거운 국물을 끓이고 밀가루 반죽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하루가 아들과 함께여서 더 든든했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그 보험금으로 남겨준 이 가게는 저에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희 둘에게 남겨준 울타리였죠. 그 울타리 안에서 저와 제 아들은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없는 자리는 크고 허전했지만 그 빈자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는 함께 버텼고 함께 울었고 함께 다시 웃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식집 하나 붙잡고 악착같이 살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살림을 일구고 아들 학비 대고 책값에 하숙비까지 뒤처지지 않게 챙기다 보니 어느새 아들도 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직장까지 얻어서 사회생활 시작하더니 제가 60을 간 넘긴 어느 날엔 여자친구를 데려와 인사를 시켰어요. 상견례는 우리 동네 작은 한정식 집에서 했어요. 멀리 가지 않고 조용하고 담백한 집이 좋겠다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회사에서 재정 관련 담당을 한다고 했고 야무지게 자기 말 똑부러지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눈빛에 힘도 있고 말끝마다 예의가 느껴졌죠. 어머님, 저희가 신혼 쪽 집은 어느 정도 마련을 했는데요. 혹시 필요한 가전이나 이런 건 차차 저희가 채워가도 될까요? 그럼 그래야지. 신혼 초엔 돈 들어갈 때가 워낙 많잖아. 급하게 채우면 후회돼. 천천히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은 짠했어요. 예단도 없고 예물도 간소하게 하자는 얘기에 맞장구 쳤지만 속으론 아들 장가 보내며 내 손으로 하나하나 챙겨줄 수 없는 현실이 조금은 아쉽기도 했어요. 그래도 작지만 아파트도 하나 얻어줬고 두 사람 안정을 찾은 모습 보니 마음 한켠이 놓였어요. 결혼식은 작게 치렀고 예식장에 앉아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뿌듯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이제 아들도 떠나고 정말 나 혼자라는 공허함도 밀려왔고 참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아무튼 아들이 결혼을 한 후 처음 얼마간은 걱정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회사 다니며 꼼꼼히 살림을 꾸렸고 아들은 하던 일을 정리하고 창업을 하겠다고 사무실을 얻어 들락거렸죠. 아이템이 스마트폰 관련된 앱이라던데 그땐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래 뭔가 잘해보겠다는 마음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때 아들이 하려던 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 디지털 세대니까 뭐라도 해보겠다는 건 이해는 됐어요. 유서가, 사업은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거 아니야. 발로도 뛰고 꼼꼼하게 따져도 보고. 에이, 그거 다 하고 있어. 동업자랑 역할 나눠서 진행 중이야. 걱정 마. 엄마는 그냥 호강할 준비나 딱 하고 있어. 큰 소리 뻥뻥 치며 웃는 아들 모습에 저도 그래 잘해봐라 하고 고개는 끄덕였지만 사실 속으론 불안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번지르르한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시장 통해서 온몸으로 겪어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어요.
아들 얼굴이 자꾸 어두워졌고 집에 와서도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밥은 제대로 안 먹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심지언 며느리가 부르면 잠깐만 하고 방에 들어가 문 닫는 일도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며칠 뒤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사업자금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얼마나? 한 3천만 원 정도. 금방 메꿔. 투자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어. 단기야, 단기. 안 돼. 엄마는 지금 여윳돈 없어. 그리고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아니 엄마, 진짜 이건 마지막이야. 지금만 넘기면 된다니까? 기회 놓치면 다 끝난다고. 기회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야. 급하게 굴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엄마는 못 도와줘. 그렇게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들이 섭섭해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일이 터진 거예요. 앱 런칭을 위해 입점하기로 했던 점포들이 갑자기 발을 뺐고 광고된 계약금이 묶였다는 연락이 왔대요. 사무실 임대료는 몇 달째 밀려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동업자는 연락이 끊겼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개발비 명목으로 선지급했던 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단 거였어요. 개발사 대표란 사람은 하청을 줬다고 했고 하청업체는 처음 듣는다는 식으로 계좌는 텅 비어 있었대요. 그 이후로 아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씩 술에 취해 들어오기도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고 며느리 앞에서도 큰 소리치다 말없이 고개 숙이고 방에 틀어박히는 날이 늘어났어요. 보기 괴로웠어요. 분식집에서 한창 일하다가 문득 그 아이가 무너지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오르면 손에 잡고 있던 김밥도 튀김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 움직인 건 며느리였어요. 아들보다 2살 어린 며느린 그런 상황에서도 참 침착했어요. 사무실 임대인과 만나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를 받아냈고 계약금 문제가 있는 업체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동업자 개인 계좌엔 지급 명령 신청서를 넣어 가압류를 걸 준비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도 일 다니면서.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해야죠. 지금 남편이 이래서 집안이 말이 아닌데. 그래도 누군간 정신 붙들고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넌 그런 일처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회사에서 계약 관련 일을 오래 했어요. 이쪽 일은 많이 겪었고요. 요령은 좀 있어요. 저는 평생을 두부 만들고 국수나 삶으며 살아왔고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뉴스에서나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며느린 통신사 기지국 조회, 계좌 추적 신청, 형사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걸 능수능란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며느리지만 참 대단하고 멋지단 생각이 들더군요. 형사로 압박을 주면 민사합의가 빨라져요. 상대방이 법원 앞에 서는 걸 꺼릴 테니까요. 그렇게 1-2달이 지나자 가장 급한 불은 겨우 껐어요. 빚은 남았지만 손실을 줄일 수 있었고 아들도 조금씩 제정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아들이 며느리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미안하다, 다 잘못했다 고백했대요. 네 마누라 말 평소에도 좀 들었어야지. 내가 뭘 했냐? 사업한다고 눈 뒤집히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까지 그러지 마. 나도 이제 정신 차렸어. 엄마한테도 걱정시켜서 미안. 이제 안 그럴게. 내가 잘할게.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울컥했어요.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가 여전히 곁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내 자식이 한심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준 사람이 저에겐 참 고마웠어요. 어머니, 그때 돈 안 빌려주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거 맞나? 그럼요.
어머니가 단호히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이가 더 큰 잘못은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의 처절한 실패를 며느리가 온몸으로 막아낸 뒤로 우리 집안은 간신히 다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 일은 정말 크고 깊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아들에게는 인생에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회초리였던 것 같았어요. 그 일을 겪은 후 아들은 달라졌어요. 전처럼 허황된 꿈을 쫓거나 친구들이 입 밖에 침 튀기며 떠드는 투자일기에 혹하지 않았고 술자리에 끌려다니는 일도 확 줄었어요. 엄마, 진짜 나 이번엔 정신 제대로 들었어. 나 이제는 남 말 안 믿어. 내가 뭐라고 감당도 안 되는 걸 버렸던 건지. 그래 임마.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이제야 좀 숨을 쉬겠다. 돈 날린 건 둘째치고 네 얼굴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 보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잖니. 그렇게 아들은 결국 본인이 하고 싶다는 욕심은 내려놓고 다시 취업을 선택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는지 며칠 망설이는 눈치였는데 며느리랑 긴 대화를 나눈 뒤 결심을 굳힌 모양이었어요. 결국은 안정적인 회사를 골라 들어갔고 묵묵히 출퇴근을 하면서도 자잘한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모습에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 후 몇 년은 참 바쁘게 흘러갔어요. 아들도 일에 익숙해졌고 며느린 꾸준히 회사 생활을 이어가며 집안 살림도 빈틈없이 챙겼죠. 저는 여전히 가게를 지켰고요. 가게는 잘 됐어요. 낡고 오래된 가게인데도 오히려 더 잘 됐죠.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맛집 리스트에도 제 가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유튜버가 찾아와 영상도 찍고 그 덕을 많이 봤죠. 그러던 어느 해였어요. 시장 한복판에 재개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왔어요. 예전부터 소문만 무성했는데 이번엔 시장 상인회에서 직접 설명회 공지를 붙였고 시청에서도 공무원이 내려와 관련 문서를 돌리기 시작했죠. 아니, 이번에도 말만 그런 거 아니야? 몇 년 전에도 재개발한다더니 흐지부지 됐잖아. 이번엔 진짜래. 추진이 생겼고 설계도 나왔대. 구청에서도 다 확인했고. 그럼 우리 이 자리 다 밀어버리고 새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보상금 받고 새 건물에 입주권도 준다잖아. 오래 장사한 사람은 우선순위도 준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여태껏 자리를 지켜왔던 곳이 하루아침에 헐린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진짜더라고요. 보상 기준이 정해졌고 감정평가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빠르게 변했어요. 다들 평소엔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수가 줄고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얼마를 받는지, 누가 더 혜택을 받는지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가게는 분명 시장 입구 도로변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었고 매출도 꾸준히 높았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선 이상한 이유를 들며 제 보상 기준을 깎으려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가게는 원래 임시구조물이었죠? 점포로 보기엔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긴요. 2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는데요. 제 명의로 등기도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이 문제예요. 그전엔 그냥 점유 상태였던 걸로 보이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 영업권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뭐 하나 제대로 보지도 않고 괜히 깎아내릴 구실부터 찾고 있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죠. 더 화가 났던 건 몇몇 상인들이 위원회 쪽 편을 들면서 아예 저를 몰아가려 한 거였어요. 거기는 원래 한동안 비어 있었잖아. 그거 다 기억해. 비어있긴 누가 비어요. 그땐 리모델링 한다고 며칠 문 닫았던 거잖아. 당신도 그때 옆에서 봤잖아요. 그건 뭐 나는 잘 모르겠고
주진이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바로 옆에서 매일같이 얼굴 마주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입을 맞춰가며 없는 얘기 지어낼 수 있는 건지. 엄마, 그냥 넘어가지 마. 이건 진짜 아니야. 내가 뭘 어쩌겠니. 증거도 없는데 사람 입으로 하는 일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럼 시청에 민원 넣고 변호사 찾아보자. 등기랑 매출 내용만 봐도 엄마가 장사 얼마나 오래 했는지 다 나올 거 아니야. 결국 저는 아들 손을 잡고 시청도 가고 법률 상담도 받으러 다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해주고 나니 등기 이전 날짜, 사업자 등록 내역, 카드 매출 증빙까지 다 깔끔하게 정리됐고 그 덕분에 추진위원회도 더는 시비를 걸지 못했어요. 네, 확인 결과 영업 이력이 꾸준했네요. 해당 자료 반영해서 보상액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지 몰라요. 아들은 계속 옆에서 도와줬고 며느리도 챙기며 매일같이 자료 모으고 정신없이 움직였죠. 엄마가 그냥 넘어갈 뻔했다니까. 니네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어머님, 이제는 세상이 너무 서류 중심이라서 그래요. 말로 얘기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게, 엄마도 이제 뭐든 다 문서로 남기고 살아야 돼. 그런 시대야, 이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으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시큰했어요. 저는 그저 열심히 장사하고 사람들한테 성실하게 대해온 것밖에 없는데 세상은 그걸 숫자와 문서로 증명하지 못하면 다 없는 일처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무튼 결국 제 권리는 인정받았고 입주권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은 계속 허전했어요. 20년 넘게 함께 장사했던 이웃들이 보여준 낯선 얼굴들. 그 차가운 말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니? 그렇게 잘 대해줬던 사람들이. 돈 앞에선 진짜 아무도 믿지 마세요. 어머님, 요즘 참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 말이 참 씁쓸했어요. 하지만 또 맞는 말이기도 했고요. 세월이 흐르고 사람도 바뀌고 상가 하나 바뀌면 관계도 다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장부를 더 철저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얼마고 고정 지출이 어디 들어가고 물류는 어디서 들어오는지 다 노트에 따로 적었어요. 사람은 못 믿어도 기록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칠순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저는 그저 조용히 밥 한 끼 가족이랑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별다른 잔치도 필요 없었고요. 그런데 막상 칠순 당일은 아들이 출장 일정이 잡혔다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는 미안해했지만 그게 어디 아쉬움이 안 남겠어요. 엄마, 미안해. 출장 일정이 이번 주에 갑자기 잡혀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 일이라는 게 그렇지 뭐. 바쁜 거야 좋은 거지. 주말엔 꼭 갈게. 그때 칠순잔치 제대로 해줄게. 엄마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놓고. 됐어. 내 나이에 무슨 잔치야. 늙은 게 뭔 자랑이라고.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고 밥이나 먹으면 됐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도 아들 말처럼 주말에 보자고 하니 저는 그날은 그냥 조용히 아들네외 집에 들르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날 저녁 며느린 정갈하게 음식을 차려주었고 저도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어요. 반찬 가지수도 많았고 국물까지 따뜻하게 데워오는 정성에 아들에게 좀 서운했던 마음까지 풀리는 듯했죠. 그런데 그 순간 국에 숟가락을 막 담그려던 그 찰나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엔 아들의 이름이 떴고 저는 무심결에 통화를 눌렀죠. 엄마, 내 말에 대답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 지금 지영이랑 있지.
절대로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엄마, 지금 진짜 조심하셔야 돼. 아무것도 먹지 마시고 지영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 말 알아듣지? 아들 목소리는 너무도 다급했어요. 단숨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그런 전화를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들의 말투엔 절박함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눈앞에 있는 며느린 평소처럼 밥을 나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마저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며느리가 뒤돌아선 틈을 타 밥그릇을 살짝 바꿨어요. 만약 뭔가 들어가 있다면 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먹게 되겠죠.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상황이 불안하고 저는 아들의 전화를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절 무서운 눈으로 뚫어져라 보며 며느리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머님, 밥은 왜 바꾸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눈빛, 그 말투가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어머님, 아까 그이한테 전화 받으신 거죠? 저 의심하신 거잖아요. 혹시 제가 어머님을 해칠 거라고 그런 생각하신 거예요?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물쩍 대답도 못하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곤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실은 오늘 꼭 들을 말씀이 있어서 모셨던 거예요. 어머님이 충격받으실 수도 있지만 이건 꼭 아셔야 해서요. 사실 그이가 어머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이는 어머님 앞으로 떨어질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순간 며느리의 입술이 움직이는데 그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이는 이미 저와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 따로 살림을 차렸고요. 그 여자랑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님 보상금으로 또 사업을 벌이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 이미지를 망치고 어머님 눈밖에 나게 하고 결국 이혼까지 이끌어내고 그 다음엔 어머님 목까지 가로채려는 거예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아들이 그런 일을 계획했다고요? 며느린 제 표정을 보고는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머님, 지금 제가 이걸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 안엔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아들이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 함께 팔짱을 끼고 걸으며 웃고 있는 모습. 식당에서 식사하며 와인잔에 부딪히는 모습.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다 언제부터 이런... 거의 반년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단순히 바람 피우는 줄로만 알았어요. 저도 참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돈을 어떻게 가져갈지 계획하는 걸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건 위임장이었어요. 제 인감도장까지 복사돼 있더군요. 이건 그이가 준비한 위임장이에요. 어머님 이름으로 작성돼 있죠. 인감도 사실 도용이에요. 어머님 집에 들렀을 때 훔쳐간 것 같아요. 재개발 보상금 입금 계좌도 바꾸려 했던 증거 여기에 있어요. 저는 멍하니 서류들을 넘겨보다가 결국 손을 덜덜 떨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린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그건 분명히 제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아,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제 이 정도는 내가 가져야지. 뭐 다 늙어서 그 돈이 뭐가 필요가 있어. 솔직히 엄마 재산은 내가 관리해야 맞지 않냐고. 걱정 마. 어떻게든 방법은 있어. 걱정 마. 이 오빠가 너 아주 공주 대접받으며 살게 해줄 테니까. 진짜지, 오빠? 나 오빠만 믿는다. 그 녹음본 앞에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저를 낮게 보는 줄도 몰랐고요. 이게 진짜 그 애가 한 말이란 말이니? 그 자리에서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릴 뻔했어요. 가슴 깊은 데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꼭 조여왔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고 손끝까지 저려오더니 과호흡이어서 입을 벌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도 공기가 폐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지러움이 몰려오고 속이 뒤집히는 느낌에 그대로 식탁 밑으로 주저앉을 것 같았죠.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은 주저앉아 올 시간이 없어요. 이대로 있으면 진짜 당하게 돼요. 지금부턴 지켜내야 해요. 아들도 그 여자도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아이 눈빛이 너무나 단호해서 오히려 제가 그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저는 늘 엄마니까 불쌍하니까 하면서 아들에게 다 내어주며 살아왔어요. 남편 일찍 보내고 아들이 안쓰럽고 가여워서 뭐든 다 들어주며 살았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게 결국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은 꼴이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저 스스로가 아들 버릇을 잘못 들인 거예요. 며느린 제 손등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어요. 그제야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의심했던 사람은 끝까지 저를 지키고 있었고 믿고 있던 사람은 등 뒤에서 제 모든 걸 빼앗으려 했다는 거요. 그게 인생인가 봐요. 정말 믿고 싶은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 순간 이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밥 한 숟갈 넘기기 힘들었고 밤마다 아들의 녹음된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님, 너무 힘드시면 일단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건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큰일이니까요. 아니다. 병원보다 더 필요한 건 내가 이제 똑바로 눈 뜨는 거야.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애는 계속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제가 다시 정신을 붙잡은 건 분명 며느리 덕분이었어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다시 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며느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어요. 그 아이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들이 바람난 여자와 나눈 녹음 파일, 제 도장을 도용해 만든 위임장, 그리고 그 여자와 짜고 꾸민 조작 서류들까지 전부 증거로 정리해뒀더라고요. 이건 어머님이 직접 변호사한테 들고 가셔야 해요. 어머님 명의로 된 모든 재산,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움직이셔야 해요. 다음 날 우리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서류 봉투를 꼭 껴안은 채 제 옆자리에 앉았고 저는 아직 멍한 상태로 따라갔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천천히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위임장 무효 확인은 물론이고 가처분도 바로 넣어야 합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변호사님? 어머님, 아들이 아니라 누구든 법은 법입니다.
지금 이건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와 저는 바로 위임장 무효 확인 소송을 신청했고 동시에 재산보호 가처분도 넣었어요. 아들이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함께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경찰서에 필요한 진술서까지 미리 정리해두었고 저도 제 손으로 경찰서에 출두해서 모든 사실을 진술했어요. 피해자 본인이시죠? 도장 도용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 애가 제 서랍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갔어요. 저는 위임장을 쓴 적도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도 모두 제출하셨죠? 네. 바람 상대와의 통화 녹음, 위조 서류 원본과 사진 자료 모두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진행됐어요. 그리고 결과 제 칠순 잔치를 해주겠다던 그 주말, 저는 케이크 앞이 아닌 경찰서 안에서 아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조사실 복도에서 마주친 그 얼굴은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엄마, 실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뭔데? 네 입으로 떠든 그 말 다 들었어. 네가 직접 말했잖아. 내가 너한테 뭘 해줬는지 모르겠다고? 엄마, 그땐 잠시 홀려서 그런 거야. 그리고 여자 꼬시려면 뭔 말을 못해. 그거 가지고 지금 나를 고소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때 조사실 옆에 있던 조폭처럼 생긴 남자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친아준 어머니 돈 가로채려다 걸린 놈이네. 진짜 별 사람 다 본다. 어이, 인생 그렇게 살지 마쇼. 어떻게 지 부모 등에 칼을 꽂나 그래? 뻔뻔한 아들의 반응에 저는 더는 말할 힘도 없어졌어요. 저를 그렇게까지 낮춰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제 안에 있던 온갖 감정이 다 터져나오려고 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 후 법적 절차가 진행되자 아들은 제 재산을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게 됐어요. 위임장도 무효로 처리됐고 가처분 덕분에 은행에서도 계좌를 손대지 못하게 막아뒀어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계획도 전부 수포로 돌아갔고요. 거기다 그 아이가 그렇게 떠받들던 바람난 여자도 며칠 만에 곁을 떠났어요. 그 여자 이미 해외로 나갔대요. 다른 남자랑요. 꼴도 좋다 그래. 결국 얻은 것도 없이 가족까지 다 잃었네. 자업자득이지 뭐. 지영아, 고마워. 정말 고맙다. 너 없었으면 나 지금 어디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덕분 거죠. 며느리와 저는 그렇게 손을 맞잡았지만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아들은 며느리 앞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책상을 쾅 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러댔죠. 네가 뭔데 날 경찰에 넘겨? 뭔데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작질을 해? 조작?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조작한 게 아니라 네가 한 짓을 내가 들춰낸 거야. 그래도 그렇지. 이게 가족한테 할 짓이냐고. 가족이면 네가 그딴 짓을 하면 안 됐던 거지. 넌 이미 가족 자격도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린 조용히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이혼 소송 서류였어요. 변호사 도장이 찍힌 채 이미 접수 준비가 완료된 문서들이었죠. 이제 너랑 나는 끝이야. 난 지금부터 어머님 편이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질 거야. 이혼도 소송도 재산 분할도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한텐 마지막 한 푼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단단히 각오해. 그 말에 아들은 더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뭔가 소리치고 싶은데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죠. 그동안 며느리를 얕잡아봤던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길이 막힌 아들은 결국 며칠 뒤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쳐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정신이 나갔었어. 엄마, 제발 용서해줘.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게 내 아들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게 맞겠죠. 그러다 저는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다가가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네가 내게서 빼앗으려던 게 돈뿐이었을 것 같니? 네가 짓밟으려고 했던 건 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낸 이 가정이었어. 내가 평생 두 손으로 일구고 지켜온 이 집과 가게, 그리고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그걸 네가 발로 짓밟으려고 했어. 그런 너한테 내가 뭘 더 줄 수 있을 것 같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단 한 번만, 마지막 기회만 줘. 내가 진짜 잘할게. 나 진짜 정신 차렸어. 진짜야. 하지만 저는 차갑게 발을 뿌리쳤어요. 더는 흔들릴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고 다시 물러설 이유가 없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 이름은 이제 내 마음에서도 지울 거야. 네 발자국 하나, 네 그림자 하나도 이 집 근처에 얼씬하지 마라. 들려도 못 본 척 할 거고 보여도 외면할 거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에 아들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는 소리 없이 울기만 했어요. 저도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게 후회나 슬픔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제 삶의 주인이란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며느린 결국 이혼 판결을 받아냈고 아들이 불륜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위자료도 크게 나왔어요. 제 재산과 가게, 재개발 보상금도 가처분이 그대로 유지됐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제 소유가 확정됐어요. 아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제 자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됐고요. 어머님,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어머님 이름으로 등기 변경도 끝났고 보상금 계좌도 안전하게 따로 관리해뒀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가 없었으면 나 지금 다 뺏기고 망했을지도 몰라. 너한테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렇다. 저는 법으로 아들을 벌했고 숫자로 혼쭐 내줬고 무엇보다도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무릎 꿇은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그 애가 나눈 말 하나, 눈빛 하나조차도 저는 두고두고 기억할 거예요. 이제 저는 깨달았거든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은 더 이상 아들도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이라는 거요.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아파트를 손에 넣게 됐어요. 평생 가게에서 흘린 땀방울과 온갖 서러움이 담긴 세월을 지나 드디어 제 손으로 이룬 집이었어요. 넓진 않았지만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는 남향 거실이 있었고 창을 열면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열쇠를 돌리고 현관문을 처음 열던 날 저는 잠깐 말없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지만 괜히 어깨를 쓱 한번 털고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손님들, 단골들 오며 가며 한 끼 채워주었던 정이 생각나 마음이 살짝 헛헛하긴 했지만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국물 끓이고 떡볶이 볶으며 불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이제 저는 아침이면 운동화를 깨어 신고 집 앞 공원을 산책해요. 나무에 이슬 맺힌 걸 보며 커피 한 모금 마시고 강아지 데리고 나온 사람들 지나가는 걸 바라보며 걷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한결 부드러워지죠.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 도서실에서 책을 읽고 일주일에 2번은 노인 요가도 배우러 다녀요. 처음엔 몸이 안 따라줘 허리도 뻐근하고 다리도 후들거렸지만 선생님 말대로 매일 조금씩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세도 바로 잡히고 밤에 잠도 더 잘 오더라고요. 며느린 이혼하고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찾아왔고 어느새 저와 한 식구처럼 편하게 드나들게 됐어요. 지영아, 이제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돼. 어머님, 저는 여기가 정말 편해요. 어머님 저 많이 아껴주셨잖아요. 할머니, 떡볶이 해줘요. 예전에 해줬던 그 매콤달콤한 거. 아이고, 우리 공주님, 또 떡볶이 타령이네. 알았어. 근데 맵게는 못 해준다. 엄마도 혼나면 할미도 곤란해. 작은 손으로 제 무릎에 올라타는 손녀를 보면 저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어요. 허리며 무릎이 다 쑤시면서도 그 아이 손 꼭 잡고 주방으로 향하게 되죠. 고춧가루 풀고 양념장 섞고 떡 넣고 국물 우려내는 그 짧은 시간이 어쩌면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와 저,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라 정말 모녀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반면 아들은 모든 걸 잃고 초라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바람난 여자에게도 버림받았고 사업이니 뭐니 하던 일자리도 못 잡은 채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겨우 한 달에 한 번 손녀 얼굴이나 보러 오는 수준이죠. 손녀를 만날 땐 꼭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시간도 정해진 만큼만이에요. 처음엔 며느리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그것마저도 아이한테는 보호를 위한 방식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아예 안 약해진 건 아니에요. 무릎 꿇고 사정하던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가끔은 눈물이 나요. 가끔 오는 아들의 행색을 봐도 마음이 안 좋고요. 하지만 그걸 받아줬다간 또다시 모든 걸 망가뜨릴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게 저였잖아요.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오냐오냐 키운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끊어야 해요. 이젠 저도 배워야 해요. 마음이 약하다고 사랑이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저에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매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며느리, 제 손 꼭 잡고 놀이공원 가자고 졸라대는 손녀. 이 2사람만 있으면 저는 충분해요. 부족한 것도 없고 외로운 것도 없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평안,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작은 행복. 그게 바로 지금 제 삶의 마지막 장을 채워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내 편이 되라는 법은 없고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다 사랑할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지켜주는 진짜 마음이죠. 제가 늦게라도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건 한 번쯤은 싸워야 했던 순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흔들리고 있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있다면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